조선 후기 어느 눈 많은 고을에서 시작됩니다. 그해 겨울, 고을 향교 앞마당에는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밤새 내린 눈은 돌계단의 틈을 하얗게 메우고 있었고 푸른 도포를 입은 젊은이들은 숨을 내쉴 때마다 하얀 입김을 길게 뿜어냈습니다. 기다림은 길었지만 누구도 함부로 큰 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날은 몇 해에 한 번 열리는 향시의 합격자를 알리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마당 한가운데 세워진 낮은 나무 게시판 앞에 관리가 섰습니다. 그는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천천히 펼쳤습니다. 종이가 바람에 한 번 흔들릴 때마다 사람들의 눈빛이 더 깊어졌습니다. 마침내 관리가 첫 이름을 읽었습니다. 이번 향시에 으뜸 답안을 내니는 한태국 댁의 도련님 한도겸이요. 잠시 정적이 흘렀고 곧 양반과 사람들의 박수와 축하가 마당을 채웠습니다. 한도겸의 아버지 한태국은 두 손을 맞잡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집안의 기세가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을 듣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아들의 합격은 단지 시험 하나를 잘 본 일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진 가문의 문패를 다시 세우는 일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한도겸은 사람들 사이에서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는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관리가 축하의 말을 이어가는 동안 도겸의 시선은 마당 가장자리의 한 소년에게 멈춰 있었습니다. 집신 끝에 눈이 묻은 채 서 있던 소년의 이름은 명진이었습니다. 그는 한태국 집안에서 태어난 노비의 아들이었고 16을 막 넘긴 마른 아이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합격자의 이름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명진은 게시판 위 글자가 아니라 도겸의 손을 보고 있었습니다. 도겸의 손가락은 도포 소매 속에서 계속 움켜쥐어졌다 풀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떨림을 기쁨이라 생각했지만 명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손은 기쁨 때문에 떠는 손이 아니었습니다. 관리가 사람들 앞에서 으뜸 답안의 첫 대목을 읽어주었을 때 명진의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자는 백성의 입보다 먼저 백성의 빈 그릇을 살펴야 한다. 그 문장은 며칠 전 시험장에서 명진이 적었던 첫 문장이었습니다. 남의 글을 들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같은 뜻을 말할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 뒤에 이어진 비유와 어순, 3번 고쳐 쓴 끝에 짧은 결론까지도 명진이 밤마다 연습지에 쓰던 말과 같았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노비의 아들이 시험 답안에 대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옆에는 마당을 쓸던 늙은 하인이 서 있었고 그 늙은 하인조차 명진의 얼굴이 창백해진 것을 보며 조용히 팔꿈치를 잡아주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의 박수 소리가 잦아든 뒤 저는 명진이 왜 그 자리에 서 있었는지부터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명진의 어머니는 한태국 집안의 부엌에서 평생을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명진은 5살 무렵부터 사랑채 뒤편 장작간에서 어른들이 버린 종이를 주워 모았습니다. 비에 젖어 먹물이 번진 종이도 있었고 글을 잘못 써버려진 연습지도 있었습니다. 그는 그 종이를 펴서 햇빛에 말리고 남은 빈 곳에 나뭇가지로 글자 모양을 따라 그렸습니다. 처음에는 글이 무엇을 뜻하는지도 몰랐습니다. 다만 검은 획이 모이면 누군가의 뜻이 된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명진이 10살이 되던 해 한태국 집안에 새로 들어온 훈장 윤성재가 그 모습을 우연히 보았습니다. 윤성재는 원래 서울에서 글을 가르치던 사람이었으나 한때 병든 어머니를 돌보느라 벼슬길을 접고 지방으로 내려온 학자였습니다. 그는 어느 늦은 밤 사랑채 서가의 종이가 바람에 날리는 줄 알고 뒤뜰로 나갔다가 장작더미 옆에 쭈그리고 앉아 글을 베끼는 명진을 발견했습니다. 어린아이는 놀라 종이를 감추려 했습니다. 그러나 윤성재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명진이 베낀 글을 한참 살폈습니다. 글자는 비뚤었지만 문장 옆에는 자신이 읽고 느낀 뜻을 서툰 말로 적어둔 흔적이 있었습니다.
윤성재는 그날 이후 아무도 모르게 명진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는 한도겸에게 경전을 읽혀주고 밤에는 명진에게 낮에 읽은 구절을 다시 묻는 시기였습니다. 도겸은 처음에는 명진이 글을 배우는 줄 몰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는 사람처럼 살아왔고 명진은 멀리서 잉크를 갈고 책상을 닦는 아이로만 보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윤성재가 낮에 도겸에게 던진 질문에 도겸이 머뭇거리면 밤에 명진은 전혀 다른 길로 답을 찾아냈습니다. 백성이 굶주리면 법을 더 엄하게 해야 합니까? 아니면 곡식을 먼저 풀어야 합니까? 라는 물음에 도겸은 책에서 외운 문장만 줄줄 외웠습니다. 명진은 한참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법을 들이대면 법이 먼저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곡식을 풀고 나서 잘못을 물어야 사람도 법도 함께 남을 것입니다. 윤성재는 그 답을 들은 뒤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명진의 글을 더 세심히 가르쳤습니다. 명진은 붓을 잡을 때마다 손이 떨렸습니다. 손이 떨리는 이유는 글이 어려워서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잘 써도 그 글이 자기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한도겸은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아버지 한태국은 아들이 과거에 나가 이름을 올려야만 집안이 다시 살아난다고 믿었습니다. 도겸이 글을 쓰다 멈추면 한태국은 붓대를 내려놓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이번에 실패하면 우리 집안의 문은 더 낮아진다. 내 아버지가 남에게 고개 숙이는 모습을 보고 싶으냐? 도겸은 그 말이 무서웠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실망시키는 것도 두려웠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명진보다 못하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그 두려움은 처음에는 작은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부끄러움이 오래 숨겨지면 때로는 남의 것을 빼앗고 싶은 욕심으로 변합니다. 향시가 열리기 한 달 전 고을에서는 특별히 젊은 유생과 추천받은 재주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비 시험을 받는다는 공고가 나왔습니다. 공식 과거로 가기 전 글재주를 살피는 시험이었고 답안지는 이름을 가린 채 채점하여 훌륭한 글은 상급 시험 추천 자료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윤성재는 명진에게 그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는 향교 책임자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전했습니다. 이 아이는 신분이 낮지만 글에 재능이 있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고 답안만 내게 해주십시오. 글은 글로 먼저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향교 책임자는 처음에는 난처해했습니다. 그러나 윤성재의 학문을 믿었고 시험이 이름을 가리고 채점되는 예비 절차라는 점을 들어 마지못해 허락했습니다. 명진에게는 번호가 적힌 종이 한 장이 주어졌습니다. 한도겸에게도 같은 형식의 종이가 주어졌습니다. 그날 밤 명진은 어머니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어머니가 꿰매준 낡은 소매 끝을 만지며 한 번만이라도 자기 글이 자기 이름과 함께 남을 수 있을지 생각했습니다. 시험 전날 윤성재는 명진과 도겸을 서로 다른 방으로 불렀습니다. 도겸에게는 시험은 남을 이기는 자리가 아니라 자기 마음을 속이지 않는 자리라고 말했습니다. 명진에게는 내가 쓴 글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창이다. 누가 그 창을 가리려 해도 내가 본 세상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사랑채 바깥에서 이 말을 우연히 들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태국의 먼 친척이자 집안 살림을 맡아보던 교석이라는 사내였습니다. 그는 도겸이 명진보다 글을 못 쓴다는 사실을 이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태국이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는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시험장으로 향하는 길에는 눈발이 조금씩 흩날렸습니다. 명진은 다른 응시자들보다 한참 뒤 향교의 연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도겸의 하인이라는 이유로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험장 안에서만큼은 모두가 같은 종이와 같은 벼루 앞에 앉았습니다.
그날의 문제는 이러했습니다. 어진 정치는 무엇으로 시작되는가? 명진은 한참 동안 창호지 너머의 흐린 하늘을 바라보다가 붓을 들었습니다. 도겸은 첫 줄에서 멈췄습니다. 멀리 떨어진 자리였지만 그는 명진의 붓이 쉬지 않고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험장 바깥에는 바람이 불었고 안에서는 종이 위를 긁는 붓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해가 기울 무렵 답안지를 걷기 시작했다는 북소리가 울렸습니다. 명진은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글은 사람의 옷을 보지 않고 사람의 마음이 지나온 길을 남긴다. 그가 답안지를 접어 올려놓는 순간 시험장 뒤편 어두운 복도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그러나 그 발소리의 주인이 왜 그날 밤 시험지 보관방으로 향하게 되었는지 이해하려면 시험장을 막 나온 뒤의 일을 조금 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험이 끝난 뒤 응시자들은 한 사람씩 자리에서 일어나야 했지만 명진은 마지막까지 앉아 종이 위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적은 문장이 바람에 흔들리지 않도록 두 손으로 가장자리를 눌렀습니다. 관리가 답안지를 받으러 왔을 때 그는 종이를 내밀며 아주 작게 물었습니다. 이 종이는 이름을 가리고 읽는다고 하셨지요. 관리는 무심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글은 번호로만 갈 것이다. 명진은 그 말에 잠시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글이 읽히는 동안에는 자신이 누구의 아들인지, 어느 방에서 잠을 자는지, 누구의 명령을 들어야 하는지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험장을 나오는 길에 도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도겸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고 명진의 손에 남은 먹자국을 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부러움과 두려움, 그리고 아직 이름 붙이지 못한 욕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명진은 그 눈빛이 훗날 자신의 답안지를 따라올 것이라고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윤성재는 시험장에서 돌아온 두 아이에게 따뜻한 물을 내주었습니다. 그는 누가 더 잘 썼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늘 너희가 쓴 글이 누구를 향했는지 잊지 마라고 말했습니다. 도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명진은 그 말의 뜻을 마음속에 오래 담았습니다. 자신은 백성의 빈 그릇을 썼고 어머니의 손등을 떠올렸고 장작간에서 추위에 떨던 밤을 떠올렸습니다. 그 글은 남을 이기기 위한 글이 아니라 자신이 살았던 세상을 숨기지 않기 위한 글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밤 교석은 사랑채 기둥 뒤에서 명진이 윤성재에게 시험 답안의 한 대목을 조용히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곡식은 창고에 쌓여도 굶주린 사람에게 닿지 않으면 나라의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욕심이 됩니다. 교석은 그 말을 듣고 도겸의 답안보다 명진의 답안이 훨씬 빛날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한태국의 두려움을 이용할 방법을 마음속에 완성했습니다. 시험장 바깥으로 나온 뒤 명진은 향교 담장 곁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담장 너머로는 다른 응시자들의 마차와 하인들이 오가고 있었고 누군가는 시험이 어려웠다며 한숨을 쉬고 누군가는 이번에는 꼭 이름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며 웃고 있었습니다. 명진에게는 그 모든 말이 낯설었습니다. 그는 합격을 꿈꾸는 것조차 조심스러운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날만큼은 마음 한쪽에 작은 불빛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답안이 누군가에게 읽힐 수 있다는 기대였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보여줄 수는 없어도 윤성재에게만큼은 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기대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명진은 답안지가 사라진 뒤에야 더 뚜렷이 알게 됩니다. 한태국 집안으로 돌아오는 길에 도겸은 말없이 앞서 걸었습니다. 교석은 뒤에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교석의 손에는 장갑을 끼지 않았는데도 이상하게 붉은 실 한 가닥이 묻어 있었습니다. 명진은 그것을 보았지만 그때는 시험지 상자의 끈과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녁 무렵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채의 불빛은 따뜻했지만 장작간의 어둠은 더 깊었습니다.
명진은 그곳에서 자기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먹물은 이미 씻겨나가고 있었지만 손가락 끝에는 아직 붓을 쥔 감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그 감각을 잊지 않으려 손을 가슴에 꼭 쥐었습니다. 그날 어둠 속에 남은 붉은 실 한 가닥은 며칠 뒤 명진의 답안지를 가른 상자에서 다시 발견될 것이었습니다. 답안지를 거두는 관리들은 번호표와 종이를 맞추고 각자의 이름이 적힌 작은 봉투를 따로 묶었습니다. 예비 시험이라 해도 절차는 엄격했습니다. 번호가 적힌 표는 붉은 끈으로 묶여 나무 상자에 넣었고 답안지는 접힌 부분을 풀지 못하도록 실과 봉인으로 고정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시험장을 나간 뒤에도 관리 둘은 그 상자 곁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단단한 자물쇠보다 사람의 두려움을 먼저 여는 열쇠가 있습니다. 그날 밤 한태국은 교석을 불렀습니다. 사랑채의 등불은 늦은 밤까지 꺼지지 않았고 눈 녹은 물이 처마 끝에서 일정한 소리를 내며 떨어졌습니다. 교석은 한태국 앞에 무릎을 꿇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련님의 답안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만 으뜸을 받을 글은 아니었습니다. 한태국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교석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답안은 다릅니다. 윤 훈장이 몰래 가르쳤다는 노비 아이 말입니다. 한태국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화를 내지도 않았고 부채를 내려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 종이가 어디에 있느냐? 그 한마디가 모든 일을 바꾸었습니다. 교석은 시험지 보관방의 문을 열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향교의 서기를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고 그 서기의 형이 한태국 집안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서기는 눈 덮인 뒷길로 교석을 만났습니다. 교석은 작은 보자기를 내밀었습니다. 보자기 안에는 은전 몇 잎과 빈문서를 태울 수 있는 불쏘시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기는 손을 떨며 말했습니다. 이건 큰일입니다. 번호표와 봉인이 맞지 않으면 곧 들통납니다. 교석은 이미 준비한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명진의 답안은 도겸의 번호표와 묶고 도겸의 미완성 답안은 명진의 번호표와 묶으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차피 명진은 이름도 신분도 드러내기 어려운 아이이니 누가 그의 글을 자세히 찾겠느냐는 말이었습니다. 서기는 처음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나 교석이 빈문서를 불빛 가까이 가져가자 그의 눈빛은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날 새벽 시험지 보관방의 창호지 한쪽이 아주 조금 들렸습니다. 교석은 안으로 들어가며 발에 묻은 눈을 털었고 서기는 밖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나무 상자를 열 때 붉은 봉인 끈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교석은 손이 익은 사람처럼 조심스럽게 매듭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2장의 답안지를 꺼냈습니다. 한 장은 고르고 단단한 붓놀림으로 가득 찬 명진의 글이었습니다. 다른 한 장은 여러 번 고쳐 쓰다 멈춘 도겸의 글이었습니다. 교석은 2 종이를 바라보다가 잠시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기쁨이 아니라 사람의 재능까지도 장부의 물건처럼 옮겨 적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의 웃음이었습니다. 그는 답안지에 접힌 부분을 다시 맞추고 실을 새로 꿰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조심해도 종이는 사람처럼 이전의 흔적을 완전히 잊지 못합니다. 명진의 답안에는 붓을 처음 눌렀을 때 생긴 아주 작은 먹 번짐이 있었고 접힌 모서리에는 장작간에서 글을 쓰던 시절부터 남은 습관처럼 왼쪽 모서리를 손톱으로 한번 누른 자국이 있었습니다. 교석은 그 흔적까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혹은 보았더라도 누가 그런 것을 알아보겠냐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합격 발표가 난 뒤 한태국 집안에는 며칠 동안 잔치가 이어졌습니다. 사랑채 마당에는 손님들이 드나들었고 주방에서는 고기 냄새와 술 냄새가 밤까지 퍼졌습니다. 한도겸은 새 도포를 입고 어른들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가문의 기둥이 되었다고 말했고 아버지를 닮아 글이 깊다고 칭찬했습니다. 도겸은 그 말이 들릴 때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가 정말 기쁜 얼굴을 할 수 없었던 이유는 관리가 읽어준 으뜸 답안의 문장을 자신이 한 줄도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잔치가 한창일 때 명진은 뒤뜰에 물동이를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들의 얼굴을 보자마자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왜 그러느냐? 시험은 잘 보았느냐? 명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참 뒤에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 글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노비의 아들이 시험을 봤다는 사실 자체가 집안에 알려지면 큰일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명진은 더 말하지 못하고 고개만 떨구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시험장 근처의 눈길을 다시 걸었습니다. 이미 사람들의 발자국이 뒤섞여 있었지만 보관방 앞의 처마 밑에는 누군가 급히 밟고 간 발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눈이 닿지 않은 곳에 검은 흙이 묻어 있었고 그 흙은 한태국 집안 뒤뜰의 붉은 흙과 비슷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명진은 그것을 증거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말한다 해도 사람들은 먼저 그가 왜 시험을 봤는지부터 물을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윤성재는 도겸의 합격 답안을 빌려보았습니다. 겉으로는 축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한태국은 기분이 좋아 흔쾌히 답안 사본을 내주었습니다. 윤성재는 첫 장을 읽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자는 백성의 입보다 먼저 백성의 빈 그릇을 살펴야 한다. 그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 다음 문장도 그 다음 비유도 자신이 어느 늦은 밤 명진에게서 들은 말과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도겸에게는 이런 문장을 쓰는 힘이 없다는 것을 윤성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훈장은 그날 밤 도겸을 불렀습니다. 사랑채의 불빛은 낮았고 바깥에는 잔치가 끝난 그릇들이 아직 치워지지 않은 채 놓여 있었습니다. 윤성재는 사본을 도겸 앞에 놓고 물었습니다. 이 문장에서 내가 가장 오래 고친 부분은 어디냐? 도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윤성재는 다시 물었습니다. 이 비유를 왜 썼느냐? 도겸은 입술을 깨물다가 겨우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생각나는 대로 썼습니다. 윤성재는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도겸이 붓을 잡을 때 손가락을 어디에 두는지, 먹을 갈 때 어느 쪽 손목을 먼저 움직이는지, 답안을 쓸 때 어려운 글자 앞에서 어떤 버릇으로 숨을 들이쉬는지를 오래 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 답안은 도겸의 글이 아니었습니다. 윤성재는 그날부터 조용히 시험장 주변과 보관방 절차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명진에게도 아무 말 없이 다가갔습니다. 명진은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윤성재가 시험지에 마지막으로 무엇을 썼느냐고 묻자 명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답했습니다. 글은 사람의 옷을 보지 않고 사람의 마음이 지나온 길을 남긴다고 썼습니다. 윤성재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그 문장은 합격 답안의 마지막 줄과 같았습니다. 명진은 그제야 자신이 쓴 글이 도겸의 이름으로 올라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지만 그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큰 소리를 내도 아무도 듣지 않는 순간들을 너무 많이 보아왔습니다. 윤성재는 명진의 어깨 위에 손을 올리고 말했습니다. 내가 잃어버린 것은 종이 한 장이 아니다. 내가 세상에 남긴 첫 이름이다. 그러니 우리가 찾을 것은 종이만이 아니다. 그 말은 명진에게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 편에 서겠다는 약속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밤 윤성재는 오래된 연습지들을 꺼냈습니다. 명진이 장작간에서 글을 익히던 시절부터 모아둔 종이들이었습니다. 종이에는 번진 먹물과 삐뚤어진 획이 있었지만 문장을 끝낼 때마다 남긴 독특한 붓의 습관도 있었습니다. 명진은 문장의 마지막 획을 길게 끌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힘을 뺀 뒤 작은 점처럼 붓을 들어 올렸습니다. 윤성재는 그것을 숨을 남기는 획이라고 불렀습니다. 반면 도겸은 마지막 획을 늘 길게 눌렀습니다. 자신이 쓴 글이 약해 보일까봐 끝마다 힘을 주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윤성재는 이것이 단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글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답안지를 실제로 바꿨다는 사람의 손과 그날 밤 보관방이 열렸다는 흔적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집안의 어린 하녀 분이를 떠올렸습니다. 분이는 잔치 전날 새벽 교석이 낯선 보자기를 들고 뒷문으로 나가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이는 한태국 집안의 종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진실을 말하라고 하는 일은 어린 명진에게 다시 시험을 보라고 하는 것만큼이나 위험한 부탁이었습니다. 윤성재가 분이를 조심스럽게 불렀을 때 분이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윤성재가 교석의 보자기 색을 묻자 그녀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분이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붉은 끈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석 아저씨가 눈 묻은 신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오늘만 지나면 도련님이 사람답게 살 거라고요. 그 말은 이상했습니다. 누군가의 답안을 빼앗아야만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윤성재는 그날부터 진실을 드러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한태국도 의심의 기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명진을 사랑채 마당으로 불러 세웠습니다. 달빛은 차가웠고 마당의 눈은 발자국마다 얇게 얼어 있었습니다. 한태국은 명진을 한참 내려다보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그를 안다고 들었다. 글은 사람을 높이기도 하지만 제 분수를 잊게도 한다. 명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태국은 더 가까이 다가와 낮게 말했습니다. 이번 일은 내가 잊어라. 너에게는 밥과 잠자리가 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느냐? 명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한태국에게는 두려움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명진의 마음속에서는 다른 것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잃어버린 그를 되찾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침묵하면 앞으로도 누군가의 이름이 쉽게 지워질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며칠 뒤 향교에서 시험 답안을 다시 열람한다는 소식이 조용히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재열람 소식이 퍼진 뒤 명진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처음으로 시험 이야기를 자세히 물었습니다. 명진은 그동안 숨겨두었던 일을 모두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아들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 손은 오래된 부엌일로 거칠었고 겨울물에 갈라져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글을 배울 때마다 겁이 났다.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글을 알아 세상이 넓어지면 내가 있는 자리가 더 답답해질까봐. 그런데 이제 보니 글을 몰라서 좁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내 이름을 부르지 않아서 좁았던 것이구나. 명진은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어머니 앞에서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덧붙였습니다. 진실을 말하러 갈 때 너 혼자 가지 마라. 내 뒤에는 내가 있고 내가 보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날 이후 명진은 매일 시험 때 쓴 글을 기억나는 대로 다시 적었습니다. 첫 문장을 어떻게 시작했는지, 어느 곳에서 먹을 더 묻혔는지, 마지막 문장을 적을 때 바깥에서 바람 소리가 났는지까지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종이를 빼앗았지만 자신의 기억까지 빼앗을 수는 없다는 것을 그는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윤성재도 정식 재열람을 요구하기 전 명진에게 약속했습니다. 혹시 결과가 우리가 바라는 쪽으로 나오지 않더라도 너의 글이 내 것이었다는 사실을 포기하지는 않겠다. 그 약속은 명진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합격을 되찾는 것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자기 글을 썼다는 사실이 기록에 남기를 바랐습니다. 한편 한태국 집안의 잔치는 끝났지만 집안의 공기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손님들이 돌아간 뒤에도 도겸의 방에는 축하 선물과 비단이 쌓여 있었고 그는 그 물건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더 답답해졌습니다. 어느 날 그는 합격 증서를 꺼내 들었다가 그 뒤에 붙은 작은 붉은 봉인의 모양이 시험지 보관함에 있던 것과 다르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떠올렸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증서를 다시 상자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러나 그 숨기는 손이야말로 나중에 진실을 여는 첫 번째 열쇠가 되었습니다. 시험 답안을 다시 열람한다는 소식은 처음에는 작은 소문처럼 번졌습니다. 그러나 고을 사람들은 소문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보다 왜 굳이 이미 끝난 시험지를 다시 열어보려 하는지에 더 관심을 가졌습니다. 한태국 집안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도겸이 이미 합격했고 축하를 받은 뒤였으며 향교와 관아의 절차가 다시 움직일 리 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윤성재는 조용히 관아의 기록 담당 관리 문경수에게 찾아갔습니다. 문경수는 글보다 절차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람의 말에는 흔들리지 않았지만 기록의 순서가 바뀌었다는 말에는 오래 귀를 기울였습니다. 윤성재는 명진의 옛 연습지와 합격 답안 사본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획의 모양, 먹을 묻히는 양, 어려운 글자를 쓸 때 획을 멈추는 위치를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문경수는 처음에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글씨가 비슷하다고 해서 답안이 바뀌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글씨를 흉내낼 수도 있습니다. 윤성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글씨만으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답안지의 순서와 봉인, 그리고 그날 밤 보관방 문이 열렸는지를 함께 보아주십시오. 문경수는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다. 만약 순서가 바뀌었다면 나무 상자에 남은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그날 오후 두 사람은 향교의 기록방으로 갔습니다. 기록방은 오래된 종이 냄새와 먹 냄새가 섞인 좁은 방이었습니다. 벽 쪽에는 시험지 상자들이 해마다 쌓여 있었고 낮은 창으로 들어온 겨울빛이 먼지 위에 길게 누워 있었습니다. 서기는 그들을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윤성재는 서기를 몰아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그날 사용된 상자와 번호표 묶음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문경수는 관아 관리의 자격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붉은 끈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문경수는 매듭의 방향을 살피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원래 관아에서 묶는 매듭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명진의 번호표가 묶여있던 자리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다시 묶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매듭은 아주 정교했지만 한 번 풀렸다 다시 묶인 실에는 눌린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문경수는 손가락으로 그 자국을 짚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이 끈은 처음 묶인 것이 아닙니다. 서기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모른다고 했습니다. 윤성재는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작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분이가 본 교석의 보자기와 같은 붉은 끈의 끝부분이었습니다. 잔치 전날 새벽 교석이 집안 뒷문을 지나며 떨어뜨린 것을 분이가 몰래 주워 보관하고 있던 조각이었습니다. 끈의 꼬임과 색은 상자 매듭에 새로 덧댄 실과 같았습니다. 문경수는 두 실을 나란히 놓고 오래 살폈습니다. 같은 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같은 집에서 쓴 실일 가능성은 있겠군. 그때 기록방 문 밖에서 누군가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서기의 어린 아들이었습니다. 아이는 아버지를 보러 왔다가 방 안의 무거운 공기를 느끼고 문턱에 멈춰 섰습니다. 서기는 아이를 보는 순간 얼굴을 감쌌습니다. 윤성재는 그 모습을 보고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사람에게 진실을 말하게 하는 일은 때로 그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보게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문경수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오늘 당장 누구를 벌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확인하려는 것은 종이가 어떤 길을 지나왔는가입니다.
아이에게 남길 이름이 부끄럽지 않으려면 지금 사실을 말해야 합니다. 서기는 한참 동안 바닥만 보았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시험지 상자가 열렸던 새벽의 일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교석이 찾아왔고 빈 문서를 없애주겠다고 했으며 자신은 열쇠를 건넸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종이를 바꾼 것은 교석이었지만 문을 열어준 손도 자신의 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서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이름 없는 응시자 하나의 종이인 줄 알았습니다. 윤성재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서기의 고백은 첫 번째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교석과 한태국은 쉽게 물러날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한태국은 도겸을 서재로 불렀습니다. 방 안에는 책과 오래된 족보가 가득했고 창밖의 눈발은 다시 굵어지고 있었습니다. 한태국은 도겸에게 물었습니다. 훈장이 관할을 드나든다는 말을 들었다. 내가 무슨 말을 했느냐? 도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태국은 책상 위에 합격 증서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것은 내 것이다. 내가 지켜야 할 것이다. 도겸은 그 증서를 바라보다가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그 글은 제 것이 아닙니다. 한태국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래서 어쩌겠다는 것이냐? 내가 지금 진실을 말하면 우리 집은 어떻게 되겠느냐? 도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한태국은 잠시 웃었습니다. 노비아이 하나의 글 때문에 내가 내 집을 버리겠다는 말이냐? 그 말은 도겸의 마음을 깊이 찔렀습니다. 그는 그제야 자신이 빼앗은 것이 시험의 점수나 이름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명진에게서 빼앗은 것은 한 번도 스스로 선택할 수 없었던 아이가 처음으로 세상에 내민 자기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후회가 항상 용기로 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도겸은 그날 밤에도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서재에서 나와 눈 덮인 마당을 한참 걸었습니다. 멀리 장작간 쪽에서 작은 불빛이 보였습니다. 명진이 혼자 앉아 붓을 씻고 있었습니다. 도겸은 그 곁에 섰지만 명진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 명진이 말했습니다. 도련님은 제 글을 읽어보셨습니까? 도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명진은 붓을 내려놓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쓴 글이 누군가에게 읽히는 것이 기뻤습니다. 그 글을 쓴 사람이 제가 아니라는 것이 슬펐습니다. 그런데 더 슬픈 것은 도련님이 그 글을 읽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겸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 말은 아버지의 꾸짖음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그는 겨우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미안하다. 명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만으로는 답안지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글을 쓰려 해도 사람들은 또 제 이름보다 제 신분을 먼저 볼 것입니다. 도겸은 그 말을 듣고 한참 서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그는 자신의 연습지와 시험 전날 썼던 초고를 모두 꺼냈습니다. 초고에는 첫 문장부터 여러 군데를 지우고 다시 쓴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명진의 답안과 전혀 다른 짧고 어색한 결론이 적혀 있었습니다. 도겸은 그 종이들을 보자기에 싸서 윤성재에게 가져갔습니다. 그는 문턱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제가 바꾼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바뀐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윤성재는 도겸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용서할 수 없다는 표정도 당장 일으켜 세우겠다는 표정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진실은 언제나 늦게 오는 사람의 손에도 상처를 남긴다는 것을 아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침묵도 내 몫이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내가 본 것을 말한다면 그 아이가 혼자 말하지 않아도 된다. 도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보자기 안에는 중요한 단서가 있었습니다. 시험 당일 도겸이 쓴 초고의 번호와 명진이 받은 번호표의 일부가 달랐습니다. 교석은 답안지를 바꾸면서 번호표까지 완벽하게 바꿨다고 믿었지만 도겸의 초고 뒷면에는 그가 처음 받은 번호를 시험 전날 연습 삼아 적어둔 흔적이 있었습니다. 문경수는 그 번호를 기록방의 접수 순서와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어긋남을 발견했습니다. 명진의 번호는 원래 도겸보다 앞이었는데 합격 답안의 봉투 안에는 도겸보다 뒤에 접수된 종이에 접힌 모서리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종이의 순서와 번호가 서로 맞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명진의 답안에는 명진이 어릴 때부터 쓰던 푸른빛 먹물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한태국 집안의 서재에서 버린 푸른 먹 조각을 모았었고 그 먹은 마르면 아주 약하게 푸른 기운을 띠었습니다. 도겸의 글에는 진한 검은 먹이 주로 쓰였습니다. 문경수는 답안지의 한쪽 가장자리에 남은 푸른 먹 번짐을 보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종이는 처음부터 도련님의 벼루에서 나온 것이 아니군. 이제 단서는 충분히 모이고 있었습니다. 서기의 고백, 새로 묶인 붉은 끈, 분이의 목격, 도겸의 초고, 필적의 습관, 먹의 색, 그리고 접수 순서의 어긋남. 문경수는 관아에 정식으로 재열람을 요청했습니다. 재열람의 날은 사흘 뒤로 정해졌습니다. 그 소식은 눈보다 빠르게 고을 전체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한태국 집안의 합격이 뒤집힐 수도 있다는 말에 술집과 장터에서 낮은 목소리로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나 명진은 그 소문을 들으며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자리는 자신이 다시 사람들 앞에 서야 하는 자리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평생 사람들 뒤에 서는 법을 배워왔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앞에 나가야 했습니다. 윤성재는 그런 명진에게 새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재열람 자리에서 누군가 내게 같은 문제를 다시 물을지도 모른다. 너는 남의 글을 외우지 말고 내 마음으로 다시 써라. 명진은 새 종이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번에도 제 이름이 남습니까? 윤성재는 대답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내 이름을 직접 쓸 것이다. 그 말이 명진에게는 가장 큰 시험처럼 들렸습니다. 재열람 전날 밤 한태국은 교석을 불렀습니다. 교석은 이미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태국은 그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내가 입을 열면 내 가족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교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한태국의 말만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바꾼 답안지 한 장이 너무 많은 사람의 삶을 흔들었다는 것을 이제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교석은 자신의 상자에서 작은 봉인 조각 하나를 꺼냈습니다. 답안지를 바꾸며 떨어져 나온 원래 상자에 붙어있던 붉은 봉인의 일부였습니다. 그는 그것을 손에 쥔 채 날이 밝기를 기다렸습니다. 재열람을 앞둔 사흘 동안 윤성재는 명진에게 글만 쓰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명진과 함께 향교 뒤편 눈길을 걸으며 사람들 앞에 서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누가 내 신분을 묻거든 숨기지 마라. 하지만 내 신분이 내 글의 주인인지 묻거든 아니라고 말해라. 명진은 처음에는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윤성재는 다시 설명했습니다. 내가 노비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내가 살아온 길이다.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다. 다만 그 사실이 내 생각과 내 이름을 빼앗을 이유는 되지 않는다. 명진은 그날 밤 오래된 종이 위에 자신의 이름을 여러 번 써보았습니다. 처음에는 획이 떨렸지만 여러 번 쓰고 나자 이름이 종이 위에 조금씩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시험지의 마지막 문장을 새로 썼습니다. 글은 사람의 옷을 보지 않고 사람의 마음이 지나온 길을 남긴다. 이번에는 그 아래에 작은 글씨로 자기 이름을 썼습니다. 명진. 그 두 글자는 세상에서 가장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에게는 가장 긴 길을 건너는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분이도 재열남 전날 밤 윤성재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겁에 질린 얼굴이었지만 손에는 작은 천 조각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석이 보자기를 묶을 때 쓰던 끈의 끝에 남은 매듭 조각이었습니다. 분이는 저는 그날 교석 아저씨가 보관방에서 돌아온 뒤 손에 붉은 얼룩이 묻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윤성재는 그녀에게 증언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내가 본 것을 내 말로 말해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분이는 한참 고민한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작은 고개 끄덕임은 두려움 속에서 진실을 선택한 또 하나의 용기였습니다. 재열남의 날 향교 앞마당에는 처음 합격자 발표가 있던 날보다 더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눈은 그쳤지만 하늘은 흐렸고 낮은 바람이 사람들의 도포 자락을 흔들었습니다. 마당 중앙에는 3개의 낮은 나무상이 놓였습니다. 첫 번째 상에는 합격 답안이, 두 번째 상에는 도겸의 초고와 명진의 옛 연습지가, 세 번째 상에는 번호표 묶음과 붉은 끈, 봉인 조각, 그리고 시험지 상자에서 나온 기록이 놓였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 물건들이 무엇을 말해줄 수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종이와 끈과 먹물은 너무 조용한 증거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용한 것은 때로 가장 오래 남습니다. 문경수는 앞으로 나와 마당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는 큰 목소리로 외치지 않았습니다. 다만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누군가를 망신 주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이 고을의 시험이 누구의 글을 기록했는지 그 기록을 바로잡기 위한 자리입니다. 한태국은 사람들 앞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지만 아직도 상황을 뒤집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처럼 등을 꼿꼿이 세우고 있었습니다. 한도겸은 아버지보다 조금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전날 밤부터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명진은 마당 한쪽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처음 합격자 발표가 있던 날처럼 군중 가장자리에 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디에 손을 두어야 할지 모르는 듯 소매 끝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윤성재는 그 곁에 서서 아무 말 없이 등을 바로 세워주었습니다. 문경수는 먼저 시험지 상자의 붉은 끈을 들었습니다. 그는 기존 매듭과 다시 묶인 매듭의 차이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서기의 고백을 기록한 종이를 읽었습니다. 서기는 사람들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열쇠를 건넸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눈물을 보이지 않았지만 말끝마다 목이 잠겼습니다. 저는 돈과 빚에 겁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연문으로 한 아이의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낮은 탄식이 흘렀습니다. 다음으로 문경수는 합격 답안과 도겸의 초고를 나란히 펼쳤습니다. 도겸의 초고에는 글이 여러 번 끊긴 자리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다른 결론이 남아 있었습니다. 합격 답안에는 명진의 옛 연습지와 같은 붓끝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획을 길게 누르지 않고 숨을 남기듯 작은 점으로 끊는 버릇. 그리고 답안의 첫 장 가장자리에는 푸른빛 먹물의 희미한 번짐이 있었습니다. 문경수는 작은 사기 접시에 검은 먹과 푸른 먹 조각을 각각 갈아 보였습니다. 종이가 마른 뒤 남는 색의 차이는 작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이 답안의 먹은 한도겸 도련님의 벼루에서 나온 먹이 아닙니다. 이 푸른 기운은 명진이 사용하던 먹과 같습니다. 한태국이 그제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노비아이가 내 아들의 글을 흉내냈을 수도 있지 않소. 훈장이 몰래 가르쳤다니 그 아이가 우리 집 글씨를 본 적도 있을 것이요. 그 말은 사람들 앞에서 명진의 존재를 다시 낮추려는 마지막 시도였습니다. 그러나 윤성재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손에 새 종이와 붓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다시 묻겠습니다. 시험날의 문제와 같은 뜻을 두 사람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누가 외운 글을 반복하는지, 누가 자기 생각으로 글을 쓰는지 모두가 보게 될 것입니다.
한태국은 반대하려 했지만 문경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정한 절차입니다. 두 사람 모두 같은 종이와 같은 먹을 쓰게 하겠습니다. 마당 한쪽에 작은 상 2개가 놓였습니다. 한도겸과 명진이 마주 앉았습니다. 사람들의 숨소리마저 낮아졌습니다. 문경수가 문제를 읽었습니다. 어진 정치는 무엇으로 시작되는가? 한도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붓을 들었지만 쉽게 첫 획을 긋지 못했습니다. 명진은 눈을 감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에게 이 문제는 외운 글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겨울마다 남은 밥을 물에 불려 자신에게 내주던 장면, 장작간에서 손을 녹이며 종이를 말리던 밤 배고픈 이웃이 곡식을 얻으러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던 모습을 모두 떠올리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명진은 천천히 첫 줄을 썼습니다. 어진 정치는 큰 말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배고픈 사람의 빈 그릇을 먼저 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마당의 사람들은 숨을 삼켰습니다. 처음 합격 답안의 첫 문장과 닮았지만 이번 글은 더 단단하고 더 자연스러웠습니다. 한도겸은 한참 뒤에야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몇 줄을 적다가 멈췄고 먹을 다시 갈았고 종이를 바라보다가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도겸은 자신이 더는 숨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한태국이 그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도겸은 처음으로 아버지의 손을 피했습니다. 그 답안은 명진의 것입니다. 도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교석이 바꿨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다 알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합격 발표 뒤에 제 글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침묵까지 제 잘못으로 받겠습니다. 한태국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교석은 군중 뒤쪽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한참 망설이다가 앞으로 나와 손에 쥔 봉인 조각을 내밀었습니다. 제가 상자에서 떼어낸 것입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한태국 어르신의 뜻을 거스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뜻을 따르는 동안 저는 한 아이의 인생을 훔쳤습니다. 한태국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마당은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함 속에서 사람들은 처음으로 명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노비의 아들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글로 쓴 한 사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문경수는 관아의 결정을 알렸습니다. 한도겸의 합격은 취소되었고 답안 바꿔치기에 관여한 자들은 상급 관아에 넘겨 기록과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태국에게는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책임이 물어졌고 교석과 서기는 각자의 잘못에 따른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가장 중요한 결정은 처벌의 말 뒤에 나왔습니다. 문경수는 명진의 답안을 두 손으로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 답안의 진짜 주인은 명진이다. 신분이 낮다는 이유로 글의 주인이 바뀔 수는 없다. 오늘 이 고을의 기록에는 이 답안이 명진의 글이었다는 사실을 남긴다. 명진은 그 말을 듣고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큰 소리로 불러준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윤성재는 명진의 어깨를 잡고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명진은 떨리는 손으로 답안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종이는 이미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쳤고 모서리는 조금 닳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위의 글은 여전히 자기 것이었습니다. 윤성재는 한태국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가문을 세우는 것은 남의 이름을 빼앗는 일이 아닙니다.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진실을 남기는 일입니다. 한태국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도겸은 명진 앞에 서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 글을 훔쳤다. 그리고 내 침묵을 이용했다. 미안하다는 말로는 모자라다는 것을 안다. 그래도 내가 해야 할 말은 이것뿐이다. 내가 쓴 글은 내 것이다. 명진은 그를 바로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도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련님이 그 말을 더 일찍 했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 말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다만 진실이 늦게 온 만큼 그 늦음도 기억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윤성재는 관아에 명진의 신분을 풀어달라는 청원을 올렸습니다. 윤성재는 오랫동안 모은 돈과 자신의 이름을 걸고 보증했습니다. 문경수 역시 명진의 재능과 이번 사건의 진상을 기록에 남기겠다고 했습니다. 며칠 뒤 명진은 한태국 집안의 장작간이 아니라 향교의 작은 방에서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도 어색해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노비였던 아이가 붓을 잡는 모습을 낯설어했고 어떤 이들은 그저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명진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가장 먼저 창호지를 열고 물을 길어오고 벼루를 닦고 글을 썼습니다. 그의 글은 더 이상 누군가의 이름 아래 숨지 않았습니다. 한도겸은 한동안 고을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는 합격 증서를 잃었고 아버지의 얼굴도 예전처럼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윤성재는 그에게도 글을 다시 배우게 했습니다. 이번에는 남보다 앞서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모르는 것을 인정하는 법부터 배우게 했습니다. 도겸은 처음에는 모멸감에 붓을 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명진이 쓴 짧은 글을 읽었습니다. 사람은 잘못을 숨길 때 가장 작아지고 잘못을 인정할 때 비로소 다시 걸을 수 있다. 도겸은 그 문장을 보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몇 해 뒤 명진은 고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양반의 자식도 상인의 자식도 천한 신분의 아이도 함께 앉을 수 있는 작은 글방이었습니다. 명진은 아이들이 글을 배울 때마다 첫날에는 꼭 같은 말을 했습니다. 글은 사람의 옷을 보지 않는다. 글은 마음이 지나온 길을 남긴다. 그리고 아이들이 그 말을 받아 적을 때 그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먼저 불러주었습니다. 눈이 다시 내리던 어느 겨울날 윤성재는 글방 창밖에서 아이들의 붓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오래전 시험장에서 들렸던 붓소리와 닮아 있었지만 더 이상 누군가의 답안이 바뀔까 두려운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각자의 이름이 제자리에서 자라나는 소리였습니다. 과거 시험지를 바꿔치기한 양반 아들과 자신의 답안지를 빼앗겼던 노비 소년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이야기가 끝난 뒤에도 한 가지를 오래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에는 눈에 띄지 않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이름을 작다고 여기고 누군가는 필요하면 지워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장의 종이에도 누가 썼는지 남듯이 한 사람의 진실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오래 마음에 남은 인물은 누구였는지 댓글로 들려주세요. 조선야담 한국사극장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조선시대 생활상에서 영감을 받은 허구의 창작 야담입니다. 명진이 향교의 작은 방에서 글을 배우기 시작한 첫날, 윤성재는 낡은 답안지를 그대로 벽에 걸지 않았습니다. 대신 깨끗한 종이를 한 장 꺼내 아이들 앞에 놓았습니다. 이 종이는 아직 아무의 글도 담지 않았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명진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는 이제야 자신이 되찾은 것이 단지 옛 답안지 한 장이 아니라 앞으로 써내려갈 수많은 빈 종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한도겸도 그 글방의 문턱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한참 밖에 서 있었습니다. 명진은 그를 보았지만 먼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도겸은 한참 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도 글을 다시 배워도 되겠느냐? 명진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글을 배우는 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다만 남의 글을 자기 이름으로 부르지 않는 것부터 배우셔야 합니다. 도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가장 뒷자리에서 붓을 들었습니다. 명진은 그를 특별히 대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글자를 고쳐주고 모르는 뜻을 함께 생각하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도 그날의 사건을 쉽게 잊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명진은 아이들에게 과거의 분노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실을 늦게라도 기록하는 일, 잘못한 사람이 잘못을 인정하는 일, 그리고 누군가의 이름을 함부로 지우지 않는 일이 왜 중요한지 가르쳤습니다. 겨울 끝자락 어느 날 명진의 어머니는 글방 창문 밖에서 아들이 아이들의 답안지를 한 장씩 읽어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명진은 틀린 글자를 고쳐주기 전에 꼭 이름부터 불렀습니다. 연수야, 내 생각은 여기서부터 더 좋아질 수 있겠다. 복동아, 이 문장은 내가 본 것을 잘 담았다.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한때 아들의 이름을 세상에 내보내는 것이 두려웠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그 이름이 다른 아이들의 이름까지 밝혀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시험의 합격과 불합격만을 말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재능을 빼앗으면 그 사람의 미래도 함께 빼앗게 된다는 것, 그리고 기록이 잘못되었을 때 고쳐 쓰는 용기가 공동체를 다시 세운다는 이야기입니다. 명진은 훗날 그 답안지를 상자에 넣어두었다고 합니다. 누구에게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글이 제자리를 찾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용기를 내야 했는지를 잊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상자 옆에는 늘 새 종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나간 진실을 기억하는 일과 앞으로의 진실을 새로 쓰는 일은 서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붓을 드는 날마다 겨울 향교 마당에서 처음 불렸던 자기 이름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